훌륭한 과학자, 전 세계적인 아인슈타인에 능가하는 과학자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나중에 인생 후반부가 메카시즘에 걸려가지고 참 굉장히 좀 불운하게 끝이 났잖아요. 인생 후반부 쪽이. 그렇죠. 그래서 네. 그런 점에서는 참 이 어떤 한 사람의 인생과 전쟁과 과학 이런 게 우리에게 주는 게 좀 굉장히 무거운 주제를 많이 주는 것 같아요. 멋있는 말씀이세요. 네. 근데 승자는 누구세요? 이 저는 사람 오신환 승자는? 의원 전 의원. 오신환 예. 전 의원.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되네요. 네. 완전히 버전이 바뀌네. 예. 아니 이번에 이제 그 국민의힘이 그 지역위원장 그 31곳인가요? 그 31곳에서 39군데에서 10곳을 지금 이번에 발표를 했는데 가장 지금 주목받은 곳이 오신환 의원입니다. 36개 중에서 10개를 발표를 했는데 이제 그 서울은 9개였어요. 그런데 일단은 지금 관심 가는 곳들이 이 광진을 그다음에 노원병 강남갑 이런 데였는데 마포 이런 데는 발표가 아직은 안 되고 보류되고 이 오신환 잠깐만요. 네. 노원병이 이준석 전 대표 네, 거기는 노원병 일단 맞죠? 네네 맞아요. 네. 보류가 됐고 태영 의원 일단 강남갑도 아직은 좀 보류가 된 상태고 마포도 지금 마포랑 강서 여기도 다 지금 아직 안 됐고 광진을만 나왔는데 여기가 지금 민주당 그 고민정 의원이 현역이거든요. 그래서 이 오신환 의원이 국민의힘 소속이고 아직 71년생이에요. 젊은데 재선 의원이거든요. 그리고 그 관악을에서 2번 다 맞아요. 했었어요. 관악인가 동작인가 그쪽으로 관악을에서. 관악인가요? 예. 그래서 이 오신환 의원이 상당히 정치 이력이 되게 시의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맞아요. 그 민주당의 그 텃밭이 민주당인 지역에서 2번이나 재선 의원을 했고 친화력이 좋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제가 이분은 그 방송을 몇 번 했는데 한예종 출신이고요. 맞아요. 네. 그 한예종 출신이고 연극인가 영화인가 뭐 하셨어요. 배우 장동건과 친구라고 이렇게 또 네. 알려져 있죠.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광진을로 지역을 바꿔가지고 여기가 됐는데 사실 이게 이분 이제 당내에서의 어떤 그 계파를 보면은 비윤 쪽에 가까운 분이거든요. 지금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했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하고 가깝고 오세훈 시장의 지역구를 지금 받아서 나가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광진을 지역에서 고민정 의원하고는 굉장히 아직 초박빙에 진짜 진검승부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그것이 그 주변에 이제 그 강북 지역에 미치는 여파가 굉장히 클 것 같아요. 지금 왜냐하면은 그 지금 이 비윤계 쪽에 그 젊은 의원들 예. 그 강북 지역이나 이 민주당이 좀 세가 강한 곳에 출마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고민정 의원하고 나이가 어떻게 돼요? 고민정 의원보다는 조금 좀 젊은. 약간 고민정 더 의원이 어릴 것 같아요. 고민정 의원이 오신환 전 의원보다는 나이가 어리죠. 어려요. 예. 네. 더 어리군요. 더 어리죠. 네.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하나 간과하지 말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민정 의원이 현 지역구 의원이지만 사실 이 지역구에 더 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정치인은 추미애 전 장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추미애 전 장관이 최근에 정치적 행보를 하면서 일각에서 나왔던 이야기가 추 전 장관이 이제 이 지역에서 출마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이 과연 대진표가 고민정 대 오신환이 될지 추미애 대 오신환이 될지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네. 만일 고민정 의원 뭐 저는 여기 나올 확률이 현역 의원이 꽤 높다고 보는데 네. 고민정 오신환 이 두 사람의 이 싸움이 네, 전체 서울시 판도에 어떤 영향을 저는 크게 미칠까요?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어떻게? 일단 고민정이 79년생이고 오신환은 71년생이에요. 70년대생으로 이제 이게 세대 교체되는 분위기고 현재 민주당의 경우는 그 서울에서 수도권 말고 서울에서 그 지난 2012년부터 계속 승리를 해왔거든요. 그리고 이 서울의 의원들이 좀 고령층이 맞아요. 많아요. 네. 선수가 높고 그러다 보니까 활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계속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이 이 이제 강북은 아니지만 강북에 인접한 지역에서 이렇게 진검승부를 벌이게 되면 판도가 확 바뀔 수가 있고 지금 수도권 위기론이 뭐 양당 다 지금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그 정당 지지율이나 이런 거 보면은 지금 그 민주당이 그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공정에 의뢰해서 21일에서 22일 한 조사를 보면은 민주당이 40.7, 국민의힘이 36.2, 그러니까 오차 범위 이내에서 지금 각축을 벌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총선에서 어느 당 후보를 찍을 거냐 서울을 보면은 민주당이 52.8, 국민의힘이 30.6으로 좀 격차가 벌어지긴 하는데 인물로서의 경쟁력을 보면 이 두 사람이 상당히 그 박빙 싸움을 벌일 수 있다. 그리고 그게 서울시 전체에 영향을 좀 크게 줄 걸로 보여요. 근데 유현정 소장님 말씀대로 될 수도 있는데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인데 왜냐하면 고민정 의원도 친명이라고 보기는 힘들거든요. 근데 내년 총선이 윤명 대첩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세상 마지막 한판 승부다. 네. 이런 얘기가 나오면 그럼 비명 그러니까 오신환 전 의원도
친윤 쪽으로 보기 힘들거든요. 그렇죠. 주류라고 보기 힘들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광진구라는 지역 자체도 이전부터도 이제 서울 선거에서 광진구가 그렇게 조명을 받았던 적은 잘 없어요. 지난 이제 총선 때 2020년 총선 때 오세훈 전 시장이 이제 그 지역에 당시 이제 오세훈 전 시장이 그 지역에 나섰기 때문에 좀 조명을 받은 건데 오히려 저는 이번 선거에서는 마포 왜냐하면 정청래 의원 지역구가 있거든요. 또 종로는 이제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인데 최재형 의원이 계속 나올지 아니면은 대선 후보급 누가 또 공천을 받게 될지 그런 상황이 되면 사실 우리가 마포나 종로 쪽에 더 많은 조명이 또 시선이 모아진다고 봐야 되겠죠. 원래 YTN이 있는 이 상암동 지역 이 아, 마포잖아요. 네네. 네. 그렇죠. 근데 이 지역의 승자가 누가 되느냐가 결국은 서울 지역에서 누가 이기느냐. 다시 말해서 뉴햄프셔일까요 여기? 여기가 바로 그런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마포죠.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게 굉장히 동의는 하는데 참고적으로 이은영 소장이 말씀하신 여론조사는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공정에 의뢰해서 22일 양일간 네. 전국 남녀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어쨌든 이 대진표에 둘이 딱 붙는다 할 때 확 관심이 가잖아요. 재밌을 것 같잖아요. 누가 이길까? 그리고 좀 네. 젊은 분들이니까 네. 아무래도 눈이 더 가죠. 또 이 두 사람 다 미디어 친화적이고 네. 지금 고민정 의원이 당 최고위원으로서 그렇죠. 계속 지금 네. 모든 이제 투쟁에 앞서서 나서서 음, 하는데 이 오신환 전 의원도 친화력도 좋고 상당히 언변도 뛰어나고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선거가 이제 만들어졌다 여기서. 그렇죠. 네. 뭐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은 해요. 근데 참 우린 여기서 얘기 끊고 나머지 네. 4부에서 계속하죠.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자, 이은영 소장님은 패자가 누구예요? 저는 그 최종윤이 지금 신림동 사건 살인자예요. 패자로 꼽았는데 오늘 이제 구속이 됐잖아요. 그런데 최윤종입니다. 최윤종. 예. 죄송합니다. 이름이 근데 어쨌든 뭐 이런 이제 사람 이름 거꾸로 보도 상관없어요. 네, 돌아가신 분은 말이 없는 거잖아요. 예. 다시 한번 정말 삼각 고인의 명복을 빕는데 이 우리나라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이 지금 사회적 범죄 이런 것들이 되게 흉악 범죄들이 계속 좀 많이 빈번하고 있어서 좀 불안감이 좀 저도 느낄 때가 있어요. 당연하죠. 네, 그래서 저도 불안해요. 밤에 이렇게 가다가 네. 걷다가 상대방에서 오면 이렇게 좀 조금 보면은 불안하잖아요. 좀 불안해요. 아니 네. 저도 불안해요. 그래서 잠깐만요. 배 소장님도 불안해요? 저는요. 그럴 때마다 어두컴컴한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혹시 상대방이 불안해하는 건 아니고요? 아니 그게 아닙니다. 제가 정말 심장이 두근두근. 저 걷지를 못할 정도로 손발이 이야. 오금이 저리면서 이야. 많은 분들은 뭐 제 덩치를 보고서 그럼요. 설마 당신이 다른 사람한테 위협적이지 어떻게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하물며 여성들의 경우에는 네. 이번에 이 신림동 성폭행 살인 사건이 실제로 이 여성들이 이 등산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불안할 수밖에 없거든요. 아니 원래 그렇게 맞아요. 등산로 불안하게 생각 안 했었거든요. 음. 근데 이게 지금 대낮에 대낮에. 이래서 근데 예.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인데 실제로 그래서 이런 길을 더 밝게 또 CCTV를 더 많이 설치해서 바로 신속하게 만약에 위험 사태나 비상벨이 울렸을 때 경찰 병력이 투입될 수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관악구에서 이 관련된 예산이 다 삭감이 됐다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보도된 바로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다른 건 몰라도 여성 안심 기갓길이 아니라 남성도 불안해요. 저도 지금 불안해서 맞습니다. 걷지를 못합니다. 아니 근데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거는 네. 그 정부 대책이 더 황당하다는 거예요. 지금 의경을 7,000에서 8,000명 하겠다라고 그거 안 하다 한대요, 하루 안 만에 한대. 갑자기 안 한대. 폐지를 했는데 이거 확인도 안 하고 이렇게 지금 발표를 하고 이 한덕수 총리가 지금 이 사회의 변화에 대해서 정말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빨리 어떻게 좀 개각이 이분부터 해야 되지 않을까. 이 의경 폐지 문제는 이 그 군 자원이 지금 계속 감소하기 때문에 의경으로 배치할 수 없다라는 게 군 입장이고 그래서 이미 오래전에 폐지가 됐는 걸 다시 들고 나왔다는 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아니 요건 제가 좀 팩트를 말씀드리면 네. 오래전에 폐지된 건 아니고요. 네. 그래서 요번에 최근에. 폐하죠. 요번에 이제 죄송합니다. 4월 마지막 4월 달에 이제 최종적으로 더 이상 이제 의무 경찰 병력이 운영되지 않는데 요번에 제대하면 이제 그러니까요.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관련법은 아직 폐지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는 잠깐 그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워낙 이제 경찰 병력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 아직 법이 폐지가 안 됐으니까 이 법이 그대로 살아 있으니까
또 그대로 시행을 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방금 전에 이은영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법이 살아있다고 시행할 게 아닌가. 지금 우리 이제 군 병력이 자꾸 이 그렇죠. 징집 대상자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업무경찰 제도를 이렇게 손쉽게 그냥 충분히 검토 없이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닌 거죠. 그 이 소장님도 뭐 호신용품 같은 거 하나 갖고 다니시죠? 갖고 다녀야 될 거예요. 아니 저도 예. 진짜 그 생각했어요. 저는 별로 걱정 안 되는데 우리 아이들이 진짜 걱정이 근데 돼요. 참고적으로 호신용품 중에서 네. 가스총 있잖아요. 네. 이거는 무조건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아. 이 간혹가다 신고 안 해도 된다 뭐 이런 거는 사실 별 효과가 없는 거고 아, 신고하는 총 그리고 이제 제일 많이 팔리는 게 이 스프레이. 스프레이 네. 이게 이제 제일 많은데 아니, 그 스프레이도 5m짜리가 있더라고요. 근데 아니, 이 그 사람 말씀하시니까 네네. 사실은 이제 유튜브로 들어오시는 우리 또 지금 예. 정변승부 들어오신 분들 많은데 구독도 눌러주시고 그러니까 제 헤어스타일을 보면 제가 삐죽삐죽하잖아요. 네.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이게 저한테는 호신무기입니다. 누가 위협하면 거기서 뭐 로켓 정 안 발사됩니까? 정 안 되면 찔러나 보자. 상대방을 위협하는 사람을. 좋네요. 예. 아니 근데 이렇게 작심하고 누구를 가해하겠다, 위해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을 방어하기는 참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네. 요새 스프레이는 그거는 신고 안 해도 될 거예요. 5m짜리가 있어요. 아, 네. 예, 하는 거 그런 거 하여간 이 3단봉 구입한 분인데 3단봉은 웬만해 가지고 그 쓰기 힘들고 일반 사람은. 근데 그러니까 이 어쨌든 흉악범이 어쨌든 이 처벌에 의해 강화해서 이게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이 처벌을 좀 더 강화시킬 필요는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네. 자, 배 소장님 승부처. 저는 승부처는 다음 주가 이제 슈퍼 위크가 될 것 같아요. 예. 네, 이제 뭐 다른 이슈들도 많이 있습니다. 뭐 후쿠시마 오염수도 있고 또 이동관 위원장이 됐죠. 이제 임명이 됐기 때문에 관련해서도 이제 여야 간의 공방이 있을 텐데 저는 다른 것보다는 이제 다음 주만 콕 집어서 보면은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재판이 또 다음 주에 있어요. 또 그리고 그 다음 날 지금 검찰이 소환 일정으로 잡아놓은 게 30일 날 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북 송금 이 피의자 신분으로 이제 소환해서 조사를 하는 거.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또 지금 큰 이슈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법 처리 향후에 이제 어떻게 되느냐도 중요하겠지만 첫 번째로는 이제 이 검찰 소환 조사가 있고 난 이후에 구속영장 청구가 이제 회기 중에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비회기로는 소환 조사 있고 난 그 다음 날 하루밖에 안 남고 9월 이제 정기국회로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회기 중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더불어민주당은 과연 이제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가결일까 부결일까 이것도 상당히 이제 촌미관심사고 또 하나는 아까 이제 이은영 소장이 그 수도권 위기설 이야기했는데 물론 여당도 위기설이죠. 국민의힘도 지지율이 그렇게 뭐 압도적이거나 수도권은 또 안심할 수 있는 예. 경쟁력 있는 상황이 아닌데 실제 이제 수도권만 놓고 보면 지난 이제 몇 차례의 총선에서 2012년 또 2016년 또 2020년 총선에서 수도권은 민주당 압승이었거든요. 근데 맞아요. 네. 지금 지지율을 보면은 민주당 상태가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이재명 대표의 또 민주당의 리스크와 관련돼 있는데 그 부분의 사법 리스크는 사법적인 이제 처리 방향은 둘째치고 지지율에 굉장히 크게 타격을 주고 있는 상황이 더 확산될 수 있다. 또 더 크게 이어질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다음 주에 이화영 전 부지사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검찰 소환 조사가 하나의 분기점 분수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승부처로 정해봤습니다. 예, 저는 승부처를 지금 배 소장님 말씀하신 그런 그 민주당의 리스크 이거를 다 하나로 뭉쳐서 돌파할 수 있는 게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배출 저지에 관련한 거라고 보거든요. 민주당의 승부처인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전 국민도 다 관심을 갖고 계시지만 특히 이제 민주당이 그동안 좀 투쟁력도 약하고 당내 어떤 그 뭐 이렇게 단합의 모습도 보이지 못하고 좀 어정쩡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 후쿠시마 오염수 어제 배출된 이후로 지금 100시간 비상행동이라는 이제 캠페인을 전개를 하면서 그 장애 집회로 나갈 것이냐, 장애 집회로 나가자 이 논의가 지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논의로 해서 총선까지 그냥 이어가겠다 이런 입장을 좀 이재명 대표도 이제 좀 마음을 먹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속에서 그럼 이제 총선 아까 그 말씀하신 수도권 위기론을 돌파하는 그런 또 이제 여러 가지 선거 전략들이 같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여기서는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여론도 또 국민들 중에는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심리적으로 또 불안해하는 국민들이 또 상당히 있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의 이 또 장애 집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반대 집회에 대해서 공감한 여론도 있었거든요. 근데 참 특이한 점은 이런 여러 가지 이슈가 있더라도 더불어민주당 지지율로 옮겨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높은데 또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된 방류 관련된 부분은 상당히 논란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로 옮겨가지는 않는다는 게 이제 고민일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저는 그냥 제가 데이터 분석을 하는 사람이라서 이건 뭐 이것대로 하더라도 예. 민주당이 뭐 이제 반대입니다. 예.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합니다 하더라도 뭔가 더불어민주당의 수도권에 특화될 수 있는 민생 공약이나 브랜드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애 집회는 장애 집회대로 하지만 뭔가 다수당으로서의 국민들의 호감을 받을 수 예. 있는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정책도 나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수도권 위기론과 관련해서 이번에 그 국민의힘 그 인선 배경을 보면은 지역위원장 인선 배경 보면 인지도를 기준으로 삼았다라는 얘기를 했더라고요. 민주당의 경우는 제가 볼 때는 투쟁력이 기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당내에서 원보이스를 내지 않으면 지금 이 민주당 그 최근에 그 혁신이 그 자료 보면은 당원이 250만이라고 하잖아요. 권리당원과 일반 당원 다 합쳐서 권리당원이 250만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배출과 관련해서 당 내에서 이 투쟁성을 더 강화하고 원보이스를 내지 않을 경우에 서울의 그 현역 의원들을 상당히 당원들이 그 이제 투표 그러니까 경선 과정에서 떨어뜨릴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배출 저지가 이 정부의 이 문제뿐만 아니라 민주당 내의 선거 전략과도 직결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천의 기준 중에 하나가 투쟁력이 될 될 수 것 있다. 같아요. 예. 국민의힘도 좀 투쟁력이 있어야 되는 거 거기는 아니에요? 인지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도 이제 서서히 이제 그런 공천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한 거죠. 서울이든 인천, 경기 이제 수도권이 사실상 내년 총선의 성적표의 핵심이라고 봐야 되겠고 그렇다면은 이제 국민의힘도 최근에 이철규 사무총장이 이 성선 불가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뭐라 그랬죠? 배를 네, 침몰시키는 배를 구멍 뚫는 사람은 생선 불가. 승선 불가다. 이제 윤상현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경우에는 지난 총선에서 본인이 이제 무소속으로 예, 당선이 맞아요. 되고 이제 복당을 했었는데 그런데 선거를 많이 또 경험을 해본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입장에서는 정말 위기다. 실제 위기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양쪽 다 보면은 진영 간 고지전이 되는 거죠. 더불어민주당도 이런 후쿠시마 오염수 집회에 대해서 단일 대우로 가야 된다.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로 쓴소리 그거 지금 우리 당에는 오히려 그것보다도 한 목소리를 내야 된다. 국민의힘도 단일 대우, 예. 더불어민주당도 단일 대우가 이 되는 거죠. 오염수 배출이 보수 성향층을 지금 흔들고 있어요. 고령자층하고 서울 같은 데가 이번에 그 공정 자료 보면 좀 바뀌고 있는 게 나타나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공정은 저희가 이제 개요는 말씀드렸습니다. 예.